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업들,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 계속 고인물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동산, 그중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PF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 또는 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또 찾아와 보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PF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현재 정부가 어떻게 이 부동산 PF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는지, 그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 좋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동산 문제, 건설업 문제에 있고요. 그래서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만약 크게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뇌관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그중에서 특별히 가계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그렇게 빠르게 증가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부동산에 몰빵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값은 집값대로 막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또 개인의 부채는 계속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 대비 이 소위 부동산의 그 담보대출로 일으킨 그 원리금 상환은 점점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이 바로 개인 소비자들에게 어떤 소비 여력을 점점 더 위축시키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그 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한 그러한 부채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심한 충격이 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개개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또 부실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뇌관이 이제 크게 터지게 돼서 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것이 바로 이 부동산 PF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부동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 토지도 있고 아니면 주택도 있는데, 주택도 보면 개인 주택도 있고 이제 아파트 공공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주택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그냥 제가 그냥 아파트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공급자 측에서 생각하면 그것을 누가 공급을 해요? 결국은 시행사가 있고 건설사가 있잖아요. 시행사는 바로 뭐냐면, 이제 처음 이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이제 획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사, 그걸 갖다 우리 시공사라고 하죠. 시공사를 이제 찾아서 시공사와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실제 아파트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자금을 또 조달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 시공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는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청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끌어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져가지고 아파트를 져서 그걸 이제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시공하는 방법, 시행사부터 나중에 시공하는 방법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 비율은 정말 적어도 너무 적어요.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그 아파트 건설하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100억 중에서 자기 자본은, 그 시행사가 갖고 있는 자본은 3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억 가지고 100억짜리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십억, 그러한 어떤 자기 자본의 정말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러한 어떤 자본 이익을 획득하게 되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로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세한 그러한 시행사들이 막 우후죽순 막 들어와서 그렇게 여태까지 아파트 공급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또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사놓으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게 또 좋다 해가지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또 계속 집을 사고, 그러면서 또 집값은 오르고,
이게 결국 악순환을 계속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집값이 막 오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 가수요가 몰려서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하는데 공급자 측을 보면 건실한 그런 어떤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는 정말 영세한 그러한 기업들이 자기 자본은 정말 100억짜리 사업이면 3억밖에 없는 거예요. 1000억짜리 사업이면 평균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30억밖에 되지 않는 자기 자본 정말 영세한 그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을 막 벌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중반까지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2017년 이후에 무려 한 3배 정도 서울 기준으로 하면 한 3배 정도 오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영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을 지면 막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막 로또가 돼가지고 그 시행사들은 정말 3억 정도 100억짜리 집이라면 3억 넣고 나중에 보면 30억이 아니라 60억, 90억 막 이렇게 자기가 엄청난 이득을 막 얻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편승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제2금융권의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여기에서 또 막 돈을 막 그냥 무분별하게 많이 빌려줬거든요. 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2022년 중반 이후에 이제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막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또 분양도 잘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시행사가 내가 지금 집을 져가지고 내가 그래 시공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양해서 내가 어떤 자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기 시작을 하니까 또 아예 시행조차도 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게 딱 막혀 버리니까 돈을 빌린 것이 이제 드디어 막히기 시작한 거지.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막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2금융권에서 지금 연체율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부실화 위험이 되고 이게 한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막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큰 문제가 되니까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걸 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아니면 이제 금융감독원인데 여기에서는 이걸 갖다가 계속 이걸 지리지리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2022년 중반 이후에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빨리 구조조정을 아주 그 획기적인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냐면 집값 부양하는 방법으로 계속 얘를 살리려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다 계속 제가 주장해 왔는데 어쨌든 이제 뒤늦게 이제 이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를 이제 지금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녹화하는 지금 막 시점 바로 직전에 지난주 말까지 이 그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 부동산 PF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이 금융감독원에 전부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 보면 한 5천 개 정도의 PF 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보면 한 230조 원 정도 규모예요. 그럼 230조 원 이게 얼마야? 이렇게 잘 모르시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한 2,400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GDP 한 10% 정도가 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그 규모의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건설에 몰빵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만 해도 이 엄청나다 하는 걸 금방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4개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 보니까 양호하다. 이 정도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어. 또 그리고 보통이 있어요. 보통은 일시적으로는 뭐 이제 뭐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겠구나.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의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부실 우려가 있다. 유의는 뭐냐면 지금 제대로 지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러한 시행사 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PF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경공매를 통해서 아예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4가지로 현재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동산 PF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부동산 PF 하면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 이게 보면 보통 우리 그 가게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렇게 담보대출하거나 아니면 나의 신용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하잖아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그게 아니라 현재 신용이나 담보가 아니라 미래에 생길 수익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한 다음에 나온 수익 가지고 갚는 이러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느냐? 시행사가 하는 거. 시행사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시행사라고 하고 시공사는 뭐냐면 이 시행사가 이제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실제 이제
건설을 하는 아파트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시공사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전체 필요 자금의 한 3%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거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부터 사야 될 거예요. 땅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제 당장에 땅 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막 해야 돼. 인허가도 해야 되고 나중에 실제 건설해야 되는데 처음 인허가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 땅 사는 단계에서 필요한 돈을 브릿지 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부산 PF는 PF인데 브릿지라는 게 다리잖아요. 본 PF로 가기 직전에 다리 단계에서 정말 이 제2금융권에서 아주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 론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러한 브릿지 론이 있고 또 이제 일단 인허가가 나오고 그래서 시공사를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건설 시작하면 이제 본 PF로 막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나뉜다. 뭐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된 브릿지론 본 PF 이게 다 포함돼서 지금 현재 사업성 평가를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신문에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일부터 뭐 신용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뭐 저축은행 캐피탈 사 뭐 이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부실 PF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제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시행사 입장에 생각하면 걱정하는 것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사업이 유의 단계로 이렇게 되거나 아니 부실 우려로 돼버리면 일단 자기는 그러면 그걸 갖다 자율 매각한다고 하지만 강제 매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나 좀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부실 우려되면 이건 전혀 안 돼.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이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이 그냥 경매 또는 공매 방식으로 해서 이걸 매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처리를 빨리 해버려서 이제 아예 치워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요. 그게 현재 생각하면 이 유의 단계하고 부실 우려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 그러니까 전체 아까 230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최대 한 10% 그러니까 한 23억 원, 23조 원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실 우려 단계까지 가는 거는 한 2%에서 3% 정도, 최대한 7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걸 심사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그렇게 현재 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2011년에 부동산 PF발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걸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부동산에 자꾸 지금 들어가가지고 어쩌면 정말 불나방처럼 자꾸 담배 들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죽느냐. 결국 불나방이 결국 그 불에 태워 죽거든요. 근데 또 정부가 계속 불나방들 계속 불러 모으는 또 우리 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2011년 부동산 PF발 그 저축은행 부도 사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주택 가격이 막 오르면서 부동산 PF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얼마 전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막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됐느냐면 나중에 이게 2008년이면 뭐예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막 위축이 되고 2009년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위축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뭐 그 0% 가까운 이런 저성장으로 막 가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가 막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PF가 막 연체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연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저축은행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9.1% 정도 수준이었는데 2009년에 가면 무려 25% 정도 수준까지 높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개 정도의 그런 PF가 있었으면 연체율이 이거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액이 100억 원이 있었으면 25억 정도는 이게 연체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 이제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삼화전축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금융기관 이 저축은행들을 이제 부도 처리하거나 워크아웃 처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을 하는데 그래서 한 5년 동안 한 30개 정도의 저축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파산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시공 능력이 뭐 100대 건설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건설 기업들도 이게 그 45개사 정도
굉장히 절반 가까운 그러한 건설 회사들이 이제 워크아웃되고 뭐 법정 관리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또 그게 계속 그동안 부동산 PF가 계속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연체율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그 제2금융권 여기 제일 밑에 은행이 있잖아요. 5대 은행이 이제 빌려준 부동산 PF 주로 이제 은행들은 본 PF 대출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브릿지론이라든가 이게 위험할 단계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제2금융권에 있는 뭐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여신사들, 여신 전문회사라든가 그리고 뭐 사모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빌려주는데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빌려준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13%가 넘었잖아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높은 게 저축은행이다. 그래서 뭐 이 저축은행 한 6.9% 정도고 여신 전문 여전사라고 하잖아요. 여전사는 한 4.65%고 뭐 이 정도인데 그럼 어느 정도가 높은 거냐? 사실은 뭐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 이상 되면 연체율이 그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이게 급격하게 2022년 중반 이후에 제가 2022년 중반까지 집값이 엄청나게 높았다. 그 이후에 지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2022년 중후반에 약간 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2023년 전반기에 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부산 띄우기 정책에서 잠깐 살아난다다가 또 후반기에 좀 떨어지고 올해 다시 또 뭐 살아나는 것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이 부동산 PF 연체율 미분양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도 이거 계속 구조조정을 미뤄온 거예요. 지금 2024년 지금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계속 미뤄놓은 거예요.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지만 이 건설 시장이 제대로 안정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우리 가게죠. 가게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잘못 구조조정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분양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직접적으로 이게 내 분양받았는데 이 집이 이제 제대로 이제 건설도 안 되고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쨌든 구조조정 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걸 갖다가 뜨거운 감자를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러한 방식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건데 이 어떤 신속한 구조조정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이자 비용도 누적되고 부신 더 커지고 그러면서도 시장은 점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지금 네 단계로 나눴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엄격하게 해서 이 부실 시행사들이 갖고 있는 보유 토지가 시장에 경공매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토지값이 싸져가지고 전반적인 분양 가격도 또 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이 차제 이렇게 하면서 이 건설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좀 전에 말씀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시행사가 이 부동산 PF를 일으키긴 하는데 브릿지론부터 시작해 본 PF가 하는데 이 보증을 3%밖에 안 하는데 이 금융기관이 돈을 왜 빌려주겠어요? 보증을 누가 서줘서 그렇거든요. 보증을 누가 서줬겠어요? 건설회사들이 서줘요.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돈을 빌리는데 너희들이 그 대신 보증을 해줘라. 보증을 해주는데 회사도 해주지만 거의 임직원까지 다 해줘요. 이거 참 환장하겠어요. 난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진국 아닌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건설업이 정말 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정말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거 건설회사가 보증을 해주고 또 거기 임직원까지 막 보증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설업도 정말 체질이 정말 엉망이다. 그래서 차제에 부실한 시행사뿐만 아니라 이 건설회사들도 시장에 퇴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이게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이게 지금 이 부동산 이 시행사들한테 이거 건설 시행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쉽게 막 돈 버는 방식으로 그동안 제2금융권들이 계속 자기들 이득을 챙겼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래 목적에 맞게 새마을금고에 맞게 이렇게 저축은행에 맞게 정말 서민금융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돈을 다 빌려줘가지고 그동안 계속 돈 벌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터지면 나중에 다 정부한테 돈 우리 어떻게 좀 지원해 주세요. 결국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또 얘들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2금융권도 이 차제에 뭐 지난번에 한번 2011년에 그때 저축은행 많이 지금 부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제2금융권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많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시장에서 퇴출될 건 퇴출되도록 해야 되고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여러 제2금융권도 차제에 많이 정리를 해야지만 왜냐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업들,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계속 고인물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참여자들은 자꾸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새로운 참여자들 그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동산 PF가 정말 이거 심각한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제가 부동산 PF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이미 많이 지금 흘러버려가지고 제가 일단 여기서 일단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다음번 영상에서 특별히 부동산 PF가 뭐가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 그러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지만 정말 우리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 정말 구조조정 제대로 하고 우리 사회를 정말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